어머니, 아니 까마귀 할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방금 뱉은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까마귀 할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까마귀 할매라니요. 제게요. 10년 동안 손주를 키우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며 이 집을 지켜온 저에게 말이에요.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 별명을 제 앞에서 내뱉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목소리가 크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까마귀라니요. 그것도 제 면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요.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앉은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피식 웃으며 거들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목소리 크실 땐 무섭긴 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그저 집안일이나 해주는 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끄러운 까마귀였을까요? 벽시계가 다시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는데 제 세상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몸이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빨래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손목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였습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첫째 손주 민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져서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겨울철 찬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금세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수진이는 정말 상냥했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주면 정말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고 손주들을 돌봐주는 것에도 늘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나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이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세탁기 앞에 쌓인 빨래 더미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른 3명, 아이 둘의 빨래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며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아팠습니다. 척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처음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신혼이고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요. 7시가 되자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와 서윤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 우리 예쁜 손주들 일어났네요. 얼른 세수하고 와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요. 아이들의 맑은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멸치볶음까지
손주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였습니다. 와, 할머니 계란말이다. 서윤이가 좋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자란다고 했지. 네,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소중한 할머니였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후 이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때면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깨끗해진 집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장보기였습니다. 반찬거리와 각종 채소들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라 더욱 힘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아이들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진이는 고마워하는 말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 아이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늦을 거야. 할머니가 목욕시켜 줄게.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는 목욕이 더 재밌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뉘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애들은 자요? 그래. 아까 재웠어. 밥은 먹었니? 회식에서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혼 3년 차쯤부터였을까요? 수진이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수진이가 뒤따라와서 그릇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러니, 수진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었는데 수진이가 반찬을 집어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미역국 간이 좀 센 것 같지 않아요? 아들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확실히 짜요. 어머니, 소금을 얼마나 넣으셨어요? 평소대로 넣었는데. 평소대로요.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짜게 하셨나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듯이 저는 국을 직접 맛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니는 짠맛에 둔감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시면 미각이 변하잖아요. 그 말에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나이 들어서 미각이 둔해졌다고요? 수진이는 국을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마시며 입을 헹궜습니다. 며칠 후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제가 널어놓은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셔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얀 셔츠를 들고 햇빛에 비춰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좀 누렇게 변한 것 같아요. 표백제를 안 쓰셨어요? 자세히 보니 아주 미세하게 누런빛이 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입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긴 하네. 다음부터는 표백제 좀 넣어주세요. 하얀 옷은 하얘야 하잖아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셔츠를 다시 빨래줄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청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수진이가 제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거실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소파 밑을 들여다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네요. 어디? 여기요, 여기. 수진이가 손전등을 켜서 소파 밑을 비춰보니 정말 먼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소에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아, 미안. 못 봤네. 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먼지는 알레르기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손주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뜻인가요? 다시 할게. 네, 부탁드려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점차 제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집안일인데 정말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사둔 채소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양파 좀 봐주세요. 왜? 좀 무른 것 같아요. 언제 사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샀는데. 일주일 전이요? 너무 오래됐네요. 양파는 신선할 때 먹어야 해요. 수진이는 양파 몇 개를 골라내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깝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자주 사세요. 한 번에 많이 사시면 이렇게 버리게 돼요. 알겠다. 그런데 며칠 후 수진이가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장을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기름값도 아까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세요. 일주일 전에는 자주 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자주 가지 말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확한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네. 혹시 일이 너무 힘드신 건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직 60대 중반인데 벌써 늙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요즘 실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실수가 늘어난다고요? 마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는 거네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는 말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제 슬슬 능력이 떨어지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점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수진이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집의 기둥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한숨, 애매한 표정, 의미심장한 침묵들이 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진짜 속내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수진이와 아들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들에게 회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과는 이야기를 곧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회사 사람들 내가 별명 지은 거 알려줄까? 별명? 응. 토끼, 기린, 펭귄, 다 있어. 수진이는 재밌다는 듯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요. 아들이 궁금해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토끼는 앞니가 튀어나오고 기린은 키가 크고 펭귄은 걸음걸이가 뒤뚱거려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네요. 재밌네. 아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별명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담임 선생님은 참새라고 했습니다. 작고 말이 빠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이는 습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 사람들도 별명이 있어? 아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수진이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나는 뭐야? 곰탱이. 왜? 덩치 크고 움직임이 느려서. 아들이 웃었습니다. 자신의 별명이 마음에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질 바늘이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까마귀 할매. 까마귀 할매. 뜨개질 바늘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까마귀 할매라고요? 저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아들이 별명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별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웃으면서요. 목소리 크고 검은 옷을 자주 입고 깍깍거려서. 깍깍거린다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급격히 조여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맞네. 아들이 웃었습니다. 제 별명이 적절하다는 듯이 마치 정말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저를 까마귀 할매라고 부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요. 수진이가 아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응. 목소리가 좀 클 때가 있긴 해. 그렇지? 특히 화낼 때. 맞아. 그럴 때 진짜 무서워. 두 사람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제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뜨개질감이 손에서 떨어졌지만 죽지도 못했습니다. 까마귀 할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끄럽고 검고 불길한 새, 깍깍거리며 소음만 내는 존재. 그게 바로 이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결국 저는 까마귀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일 시장 가시면 양파 좀 사다 주세요. 양파를 사달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양파 얘기를요? 응.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마귀 할매. 양파 말고 당근도 좀 사주세요. 수진이가 제 앞에서 태연하게 그 별명을 불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제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왜? 수진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건 좀, 별명인데요, 뭐. 아들은 더 이상 뭔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잠깐 쳐다보며 엄마, 괜찮으시죠? 괜찮냐고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괜찮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바닥에 떨어진 뜨개질 바늘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놓쳤습니다.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까마귀 할매라는 말만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수진이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까마귀였습니다. 시끄럽고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조롱과 멸시가 담긴 별명을 내 앞에서도 태연히 입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할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 아침이었어요. 수진이는 볼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간 상태였고 아들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일 얘기 좀 하자. 어제 일, 까마귀 할매. 그 얘기.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약간 귀찮다는 듯한, 피하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요? 저를 까마귀에 비유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아들이 다시 핸드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니?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엄마, 수진이가 원래 그래요. 사람들한테 별명 붙이는 거 좋아해요. 원래 그렇다고요? 그럼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심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까마귀 할매라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수진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좀 크다고, 예전보다 신경질적이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수진이가 그런 별명을 붙인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막막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넌 그 별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결국 저를 까마귀 같다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해? 엄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별명일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뭐해요?
응.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어. 할머니, 까마귀 할매. 민준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들은 별명이 재미있나 봅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가 귀엽다는 듯이 제지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재밌는데요. 까마귀 할매. 깍깍. 민준이가 까마귀 흉내를 내며 웃었습니다. 서윤이도 방에서 나와 함께 웃었습니다. 까마귀 할매. 까마귀는 검은색이에요. 맞아. 할머니도 검은 옷 많이 입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방에 가서 놀아라. 왜요? 까마귀 할매랑 놀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화내세요? 아들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화낼 만하지 않아?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부르는데 아이들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럼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가르쳐 줘야지. 그건 나쁜 말이라고.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별명이라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냥 별명이라는 말.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낳은 아들 맞는지, 제가 배 아프게 낳아서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맞는지, 첫걸음말을 시킬 때, 첫말을 가르칠 때,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던 그 아이가 맞는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면 좀 들어주면 안 되니?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또 예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어떤 이해도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까마귀 할매라고 불렀고 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손주들은 그것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운 아들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결국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까마귀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그게 제 진짜 이름인 것처럼. 까마귀 할매, 빨래 좀 개켜주세요. 까마귀 할매, 저녁은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인 듯 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진이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짜네요. 짜다고? 네. 정말 짜요. 까마귀 할매가 요리하면 항상 이래요.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식탁 위에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까마귀 할매라고 했는데요. 수진이는 태연했고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이제 그만해.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쇠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를 까마귀 할매라고 부르는 거. 왜요? 별명인데?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묻는 것처럼. 별명? 그게 별명이야? 그럼 뭐예요? 그건 모욕이야, 모욕.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화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욕이라니.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내 시간 하나 없이 내가 어떻게 지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당연하다고? 제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손주들이 무서워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한 거죠. 수진이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수진이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네. 어머니는 목소리 크고, 잔소리 많고, 까마귀 같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분노로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들었는데 엄마가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흥분해? 내가 흥분했다고? 네, 목소리도 너무 크고 그럼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저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들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일단 앉으세요. 앉으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앉으라고? 대화로 해결하죠. 대화!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됐잖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네. 별명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화내시는 거 보면요. 별명 하나라고? 저는 수진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너 정말 모르겠니?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모욕적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온몸이 떨렸고 제 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사실을 말한 건데 왜 화내세요? 목소리 크고 까마귀 같은 게 사실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여 식탁 위에 물컵을 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날카로운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나를 까마귀라고 했어. 까마귀! 저는 울분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수진이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뭐라고? 선택. 네.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저는 수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강요한 적 있나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의존해서 사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너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하라고? 네. 우리가 받아준 거 고마워해야죠. 받아줬다고요. 받아줬다는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수진이도 말이 좀 심했어. 말이 좀 심했다고? 좀? 저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침짝으로 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식탁 위에 국그릇이 넘어져 뜨거운 국물이 식탁을 적셨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내가? 저는 웃었습니다.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웠더니 이 모양이네. 엄마,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 안 할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기대 안 해. 아무것도. 저는 식탁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수진이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일어나야 하지? 까마귀 할매가 왜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지? 7시가 되어서야 겨우 침대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기포트만 켜고 저 혼자 마실 차만 끓였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은요? 저는 안 합니다. 알아서 드세요. 수진이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무관심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침 안 하세요? 네, 안 합니다. 왜요?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빵을 꺼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고프다고 하자 냉장고를 가리키며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에게 시리얼을 주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방을 정리했을 텐데,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햇살을 느긋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입안에 퍼지는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순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빨래감이 쌓여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밀려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이 떨어져 간다는 것도 제 알바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혼자 간단히 라면 하나만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입맛대로 간을 맞췄습니다.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베란다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저녁 시간. 평소라면 온 가족의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저는 이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드세요. 어머니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수진 씨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치킨이 온다니까 신나했습니다. 치킨을 좋아하니까요. 저는 제가 먹을 음식만 제 입맛에 맞게 간단히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킨 박스와 콜라병, 더러워진 접시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지만 치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고 빨래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수는 가끔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집안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설거지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방 여기저기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제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퇴근하고 오면 쉴 틈 없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밥을 해야 했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케어까지. 아들도 수진이가 시키는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을 이제야 그들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인생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10년 동안 까마귀 할매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퇴근 후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집안일에 손을 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가족들은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차갑고 무감정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문을 열고 차 2잔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이차더군요. 차를 건네는 수진이의 손짓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사과였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사과를 하다니요. 까마귀 할매라고 부른 거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수진이가 변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10년 동안 돌봐온 가족인데, 손주들도 있는데, 이대로 등을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요? 네, 집안일을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려 올라갔다가 빠르게 다시 내려오는 것을요. 그리고 수진이의 눈빛은 무언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수진이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정말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수진 씨, 진심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니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게요. 마치 준비되어 있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것도 이제 보니 연습한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남편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아이들을 끌어들이는군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역시 그거였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예전처럼요? 네, 어머니가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조금 봐주시고 도와준다고요? 10년 동안 제가 혼자 다 했는데 도와준다고 표현하는군요. 수진 씨,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니니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당연하다는 말. 수진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하러 온 거잖아요. 사과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사과하니까 다시 일하라는 거래였습니다. 수진 씨 사과는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예전처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것 같았죠. 왜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진심인데요. 눈빛이 다르던데요. 자신의 계산이 들통난 걸 깨달았는지 수진이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뭐려? 수진 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래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이대로 살 겁니다.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집안일은요? 각자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키우시면 되죠.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차는 그대로였습니다. 애초에 진심으로 마시려고 가져온 게 아니었을 겁니다. 부드러운 말투도 손짓도 모두 사라졌고 원래의 차갑고 무감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게
저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쓴맛이 났습니다. 순간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눈빛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계산된 사과였고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다시 이용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까마귀 할매로 돌아가라는 요구였지만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용당했으며 10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저와 가족들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가진 것도 없는 까마귀 할매가 뭘 그렇게 당당해. 가진 것도 없다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요. 김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볼까요? 변호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재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3개. 예금이. 변호사가 내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혜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서명을 하나하나 해나갔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걸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은 더 맑아 보였고요. 일주일 후 저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수진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요? 수진이가 무관심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산요? 수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재산이 있으시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가진 것도 없는 까마귀 할매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한 달 전에 전화 통화하시면서요. 다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부동산 3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분당에 아파트 하나, 제주도에 땅 하나, 아들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15억 정도 있습니다. 15억이요? 아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15억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저를 잘 대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저를 존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언제? 오해가 아닙니다. 까마귀 할매라고 부르고 무시하고 이용만 하려고 했죠. 어머니, 그리고 오늘 제 결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내 재산은 내가 죽은 후 모두 손주들에게 갑니다. 민준이와 서윤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손주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둘째 서윤이가 30살이 되는 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호사가 관리합니다. 그럼 저희는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엄마, 이게 제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저희가 그동안 뭐 하셨죠? 저를 까마귀 할매라고 부르고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건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 제발. 1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모욕과 무시뿐이었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살아가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엄마, 아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의 시녀가 아닙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린 단독주택으로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 제가 가꾼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 토마토, 가지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가 제가 좋아하는 원두로, 제가 원하는 진하기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텃밭으로 나가 맨발로 흙을 밟았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좋았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옆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실래요? 네, 좋아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까마귀 할매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렸습니다. 10년 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모임 있는데 올 거지? 그럼, 당연하지.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은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완전 좋아 보인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10년 동안 손주 키운다고 고생했다며?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내 인생 살아.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좋아. 나도 갈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시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TV를 켜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누가 채널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니 도시보다 별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까마귀 할매가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과 며느리, 그래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